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 추경에 대해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도 점검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후보 간 3파전이 성사됐고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 1차 컷오프 4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억 3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맞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경선 흥행 전략과 변수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관세 대응 방안과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대 추경안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두고 양당의 격한 대치도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최상목 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관세 등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온다 할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결이 아니고 대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컨트롤 타워에서 민관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고. 한 대행이 트럼프를 조기 방문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언이 나오자 최 부총리는 장관급 회의부터 협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12조 원대 추경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률 전망이 급추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 규모가 작다고 우려했고 본 예산이 미완성인 상황에서 정부가 늑장 추경을 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전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 지원 예산이죠. 왜 그런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대정부 질문에 앞서 오늘 운영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두고 양당의 거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거듭 강조했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교과서에도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한 대행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관료가 정치 행위와 정치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왜? 관료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뭐냐? 임명권이 없다는 겁니다.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자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하루 동안 21대 대선 경선에 나설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명의 예비 후보들은 간담회 등 대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파전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SNS를 통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오늘 재판 출석으로 공개 일정 없이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를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김용옥 선생과 토론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더 낫게 만드는 게 사실 정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비 후보는 경선 기간 경쟁 주자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제 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수 예비 후보는 오늘 오전 당사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용과 요식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그 얘기들을 잘 정책으로 만들고. 김동연 예비 후보는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후에 후보 등록을 마친 김 예비 후보는 당당하고 정직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파란 노를 켜겠습니다. 돌풍을 불러 비전과 정책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김동연, 김경수 연대설에 대해서는 함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서면서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경선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오는 22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국민의힘은 내일 서류 심사에 통과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이후에는 토론회를 거쳐 오는 22일 100% 국민 여론조사로 2차 경선에 오를 4명을 발표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경선 후보들은 오늘 정책 비전 등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1% 업, 그리고 소득 4만 불 달성, G5 강국 진입, 구체적인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 목표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AI 3대 강국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이뤄내겠다며 347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서 총 200조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집권 즉시 정부의 개헌 추진단을 만들겠다며 개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대학생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2차 국민연금 개혁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같이 이야기돼야지 한쪽만 보고 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소외되고 불리하게 됩니다. 이철우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동상 건립을 촉구하며 보수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법을 논의했고 양향자 후보는 용인시장과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마론이 불거졌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민주당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5억 3천만 원을 모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당원과 전국 시도당과 함께 성금 5억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성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또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민주당은 원자력 산업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연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현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며 소형 모듈 원자로나 핵융합 등 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이 오른 만큼 대한민국 원자력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했다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했습니다.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제는 계륵 분양이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비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대선 공약, 경쟁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제 당 차원에서 4.5일 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는데 보수 정당에서 주 5일제 그 이하 시간을 이제 공약으로 근로일수 단축 공약을 내건 건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매체에서 보수 정당마저 이 표를 쫓는 표퓰리즘 경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요. 법정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계획은요.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몰아서 일하고 금요일에 조금 빨리 퇴근하는 모델입니다. 이미 울산 중구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모델이기도 한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추가로 일하고 대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먼저 퇴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건데요. 동시에 반도체와 같은 이 첨단 산업 중에 필요 업종은 추려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이미 제안했던 터라 따라하는 거냐라는 반발이 나오고요. 또 산업계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 4일제 얘기는 평일에 뭐 추가 시간 없이 그냥 금요일서부터 금토일 이렇게 이제 쉬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근로시간도 더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제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진보의 아젠다, 노동 시간을 이제 들고 나왔다면은 민주당은 보수의 아젠다, 기업 성장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1호 정책으로 AI 100조 원 투자를 제안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어제 이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첫 일정으로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습니다. 이 퓨리오사 AI는요, 삼성전자 출신의 3명이 2017년에 공동 창업한 곳인데 최근에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의 인수 제안도 거절하고 독자 생존을 선택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대선 과정에서 후보의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 첫 방문지로 미래 산업인 AI, 그것도 스타트업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산업 경제 성장을 챙기겠다는
있다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네. 이 대표는 방문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AI 영역에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AI 세계 3대 강국 구축 로드맵도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첫 번째 정책 공약인데요. 네. 민간 자본과 정부 지원 또 예산 투입 등을 통해서 AI에 관련된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제3지대 이야기를 이제 잠깐 했었는데 오늘 좀 더 해보기로 하죠. 경선에 이제 반발하면서 몇몇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 혹은 이제 제3지대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제3지대 빅텐트 어느 정도 규모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과거 역사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또 이회창 후보의 당시 자유선진당,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까지 이 대선 때 제3지대에서 의미 있는 존재감을 보여줬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로 직전 대선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덕분에 0.73%포인트 차이로 겨우 신승할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50일가량 남은 6.3 대선 역시 이번에도 제3지대는 등장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일단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이 홀로 점유하고 있던 공간에 일부 이 빅샷들이 합류할 것 같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최종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 50%를 합산하겠다라고 하자 보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들게 만드는 행태에 할 말을 잃게 한다라며 비판하며 무소속이나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의 경선 참여를 거부한다며 무소속 출마 또는 이 제3지대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도 현재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제3지대에 이제 흔히 이제 빅샷이라고 하면 이제 이준석, 유승민, 김두관, 이낙연 뭐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좀 꼽을 수가 있겠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단일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언젠가는 함께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를 망라하는 제3지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반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또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낙연 전 총리도 모두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이재명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변수는 역시 연대할 것이냐라는 데 가능성입니다. 이 제3지대가 파괴력을 가지려면요. 이 낮은 지지율을 가진 이 후보들이 모여서 힘을 하나로 합쳐야만 하는데 과연 이 반 이재명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아젠다가 사뭇 다른 상황에서 대선 공약 정책의 방향이 다를 경우 단일화의 명분도 부족해지고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5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제3지대에서는요.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한 채 일찌감치 자리 잡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합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언론을 통해서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신당 안팎을 취재해보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나오고 역시 읽힙니다. 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요 보면 보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기름을 붓듯이 그에게 가속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싸움이 조기에 정리돼 제가 치고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승리의 흐름이 생길 것이라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요새 아무나 어떤 정치인들을 만나도 나오는 얘기가 언젠간 시간이 되면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해야 될 것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50일도 남지 않은 이 대선을 앞두고 범보수를 넘어서 반 이재명의 키워드로 범진보까지 참여하는 빅텐트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제3지대가 과연 이번에 대선에서도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또 하나 이제 뭐 변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경선을 어떻게 치를지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초 각 당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경선 방식과 일정을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선 룰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당의 경선 레이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비중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은 3차까지 치러지는데 1차 경선에서 민심 100%, 2차와 3차에서는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양당 모두 경선 룰에 적용한 역선택 방지 조항은 핵심 쟁점입니다. 여론조사 시 상대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자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자에게만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대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경쟁자로 자당의 약체 후보를 밀어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5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미 당헌 당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당 지도부가 당헌 당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국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기 어렵고 지지 기반에 따라 후보들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반발도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당은 경선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을 돌며 진행하는 권역별 순회 경선을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합니다. 여기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합쳐 최종 후보를 27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22일에 2차 경선에 오를 4명을 확정하고 29일에는 결선에 오를 2명을 남깁니다. 그리고 5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최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박찬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청원의 심사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은 앞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중기특위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제도 미비로 인해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리걸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국민 모두가 AI 기술 혜택을 체감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삼중고와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듬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과제를 꼽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주 4.5일제와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 측회의에서 유연근무 주 4.5일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특별 연장 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서 착안했다며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전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총 근로시간은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며 임금을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경제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현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1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마지막 소명입니다.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대행이 어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언급한 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선 출마가 아닌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거란 해석에 반해서 명확히 불출마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여지를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당 내에서 이어지는 출마 요구 등에 당 지도부가 나서 내부 단속을 하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계속되는 한덕수 차출론에 달갑지 않은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건 저는 상식에 반하죠.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은 추진하는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면서 특정인들을 지지를 몰아줘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과 대정부 질문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잇따라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나오세요. 언론과 국민이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입니다. 불나방 같은 떴다방 후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차고 넘칩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출마론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서 한미 통상 협상을 추진 중이라는 점 또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의 한 대행이 전면에 나설 게 아니라 국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에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과 협상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밝힌 마지막 소명의 진위는 과연 무엇일지, 그 방점이 통상 협상일지 대선 출마일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어대명 경선 룰입니다. 각 양대 정당의 경선 룰을 둘러싸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당 선관위 회의를 열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당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룰이 강성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게 유리하다면서 다른 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김두관 의원님께서 왜 불출마 경선 불참선을 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문제가 규칙을 미리 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런 정당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게 너무 아쉽고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당직을 뽑을 때는 당원들 당심이 더 많아야죠. 그러나 그 공직을 뽑을 때는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전 대표의 3파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두관 전 의원의 경선 불참의 원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은 진영 내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했다. 평소에도 김두관 전 지사께서는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나는 접겠다 하는 얘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친노 친문 그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겠죠.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을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최종 후보는 결선 투표가 없을 경우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27일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어대명 경선 룰이란 논란 속에 치러지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3파전 구도 속 당 내부에
전략적 동맹 관계 및 정치 역학에 따라 주자 간에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은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후보는 모두 8명이 됐는데 일주일 후에 22일에 이제 1차 컷오프로 4명을 추리게 됐습니다. 2차 경선에 올라갈 4명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로 두 분은 예측을 하시는지 당내 상황이니까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금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11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명이 됐건 저희가 1차 경선을 거쳐서 4명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강에 누가 들어갈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아마 현재 여론조사상의 순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1차 경선 그 투표를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구도를 깰 만한 정말 커다란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한 소위 이제 저희가 빅3 또는 빅4라고 얘기를 하는 그 구도가 깨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실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김문수 전 장관이 아마 유력해 보이고 또한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가 원래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뭐 나경원 의원 혹은 안철수 의원 중에 한 명이 4강에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관측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를 저는 나경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경선 기간 동안 가장 선명하고 직관적인 그런 캠페인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제 제가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대국민 담화에서 등장을 했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들까지 사용을 하면서 어찌 보면 윤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심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경선 룰에 비춰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또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이기는 것이 목표다라고 한 언론사에서 또 인터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은 과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좀 불이 붙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따라가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체급 또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응수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4강의 그 단기간에 당원들에게 어필을 해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그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까지 총 4강 구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뭐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최근에 그 나경원 후보가 이제 4강에 들기 위해서인지 아주 굉장히 좀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뭐 찬반도 뜨겁게 논쟁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1차 컷오프 4명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뭐 저도 좀 박민영 대변인과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저도 이렇게 4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분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결국 이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 상승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룰도 그렇고 결국에 탄핵 반대파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라는 것이 결국 이 당내 적극 투표층이나 적극 지지층에게는 그렇게 소구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표를 이제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흡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에게 승산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흐름을 보면 뭐 만나거나 접촉을 할 뿐이지 이제 지지세 자체가 완전하게 옮겨가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자성의 목소리나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낙인 찍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이 꼽은 그 4명의 이제 후보 중에 탄핵 찬성은 한동훈 후보가 현재까지는 뭐 유일한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20일 일주일 후에 상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수 진영에선 반 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경선 불참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한덕수 대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예비 후보 등 연대를 해야 한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실현될 가능성 얼마나 있을지 왜 2018년엔 반문연대가 있었잖아요. 좀 그런 개념일까요? 아무래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경선은 보나마나한 결과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야권의 그런 후보자를 누가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그런 아젠다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라 그랬을 때 그 이재명과 반 이재명의 구도를 만드는 것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어필하는 것이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수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지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저관여층 혹은 중도층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재명 전 대표는 그런 티켓 파워는 약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대로 이재명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저관여층 중도층들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상에 집계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그런 비토 심리를 넘어서 왜 내가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게 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경선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제에서 선거라는 것은 정말 51대 49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 간의 총력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당에 누가 구심점이 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설정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대적을 할 것이냐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봐야 이제 한 명의 후보가 추려지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전히 출마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범여권 현 여권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냐를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야말로 그 내란 유발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강하게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토를 드러냈고요.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까지 모두 다 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빅텐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다음에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빅텐트가 반 이재명 연대로 똘똘 뭉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일종의 섀도우 복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일장 춘몽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현실성이 없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왜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 윤석열 빅텐트가 필요하고 실제로 범야권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보수 진영 안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굉장히 실망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 없이 그리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이런 거대한 실패
실패 앞에 정말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 않느냐,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구는 것은 사실 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정말 경선 서류가 이제 마감이 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자성의 목소리나 반성의 목소리보다는 반 이재명이라는 허황된 구도만을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 과연 민주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자세냐, 그리고 한때 어쨌든 집권을 했던 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저는 한덕수 대망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국민들 앞에 좀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반박을 드리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반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죄와 심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야당도 입법 폭거에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거대 야당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무엇으로 책임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30차례나 줄탄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대화와 타협으로 푼 것이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행정부를 파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선거에 나와서 더 큰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이제 3명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경선 룰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국민 참여 경선 형식인데요. 이제 어대명 기류 속에 변수가 있을지 이제 관심사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여기는 이제 1차, 2차 컷오프가 따로 없고 27일 일요일에 이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몇 %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로 4차례 순회 경선을 거쳐서 27일에 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27일에 만약에 특정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일종의 결선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일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만약에 27일에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정 후보가 과반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그날 최종적으로 후보가 정해지는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막 이 경선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득표율을 예상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솔직한 말씀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다른 후보들보다 확실하게 공고하고 굉장히 이 지지세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압도적인 득표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은 국민 경선이든 국민 참여 경선이든 룰과는 관계없는 지지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룰이 어땠든지 간에 아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흔들릴 일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국민 경선처럼 과거에 했던 이 경선 방식처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접수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지지세가 강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조직표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는 형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50대 50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전화가 50% 돌아가고 그 외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50%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안심번호를 통해서 이 전화를 받게 되는 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응답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룰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은 좀 불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도 다른 후보들도 다 이제 룰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룰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좀 지양하고 이제는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경선을 좀 치러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27일에 이제 과반 후보가 나오면 이날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1일이요? 1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선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선이 흥행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전 대표의 그런 정통성과 당위가 더 강화가 되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내 집단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선거를 필사적으로 이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세력들과 조직들을 모으고 더 많은 비전과 아젠다를 모아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내 집단으로 파고들고 있고 확장성을 포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박성민 전 최고 주장처럼 어떤 그 룰을 도입을 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본인에게도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차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김두관 전 의원마저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4강도 아니고 3강으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나머지 2명의 후보에게 지금 그나마 출마를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지경이 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의 후보 출마에 대한 찬반 투표 수준의 경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결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당권 역시 철저히 이재명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일당 독재의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선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첫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내세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오전만 일하는 방식인데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주 4일제를 주장한 민주당 그리고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인 국민의힘 서로 각 당 타당의 공약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 당의 공약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네, 뭐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이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그 시각에 대한 차이가 국민의힘과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어떤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실 텐데 이제 그 방식이 민주당은 이 근로시간 자체를 좀 총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있는 시간에서 재배치를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뭐 사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호하실지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결국에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두되는 것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부만 시간을 재배치해서 현실적으로 이 휴일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국민의힘의 공약보다는 그래도 주 4일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유권자들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결국에 근데 핵심은 어쨌든 국민들이 보다 일을 조금 덜 하고 그리고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여러 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네. 얼마나 디테일을 챙겨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로드맵을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정 대변인. 저는 정책은 당위보다 실현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문제인식에만 매몰돼서 만든 법안들이 뭐 N번방 방지법, 민식이법, 임대차 3법 이런 법안들 어떤 결과가 도래했습니까? 하나같이 사건에 매몰돼서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컸었던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52시간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수주기간을 맞춰야 되는 수출기업이라든지 하청기업들 그리고 제조업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곤혹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법안이 제대로 생착을 하지 못해서 근로자들조차도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2시간제조차도 제대로 생착이 안 된 상황에서 유연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주 4일제를 하겠다라 그러면 현실성이 있는 그게 발상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양립 불가능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가서는 규제를 줄여주겠다, 52시간제 유연화를 해주겠다, 상속세 완화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근로자들한테 가서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말을 완전히 바꾸고 상법 개정을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6개를 만들고 KNVIDIA를 만들고 100조를 투자를 해서 무슨 뭐 AI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주 4일만 일하고 상속세 60%씩 내고 법인세도 OECD 평균보다 훨씬 아득히 넘는 그런 액수를 내고 상법 개정에 주주들한테 구속까지 되는 기업이
국부 펀드만 가지고 엔비디아를 만든다라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상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월 8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연 56조 원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속된 말로 박살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조 단위가 그냥 튀어나오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그 자금이 투자 효용이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민주당에 그 정도의 경제 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전문가를 기용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가 그런 기틀을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들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겠는데요. 역시 그 민주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이제 1호 공약으로 AI 분야 100조 투자를 내걸었습니다.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 등 이제 이런 구상 등이 이제 담겼는데 이재명 AI 공약 실효성이 있을지 이 공약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한 1분 30초 정도씩 들어볼까요? 일단 정부가 민간 투자에 마중물이 돼서 이 AI 예산을 선진국보다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제 편성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신산업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주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은 모두가 저는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굉장히 이재명 전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만 외치다가 세수펑크 계속 나고 예비비 끌어다가 해외 순방 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펼쳤다가 하루 만에 뒤집고 이런 일들 반복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쌓여있던 이 실패를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밝히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 주시면서 생산적인 논쟁을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AI 분야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주자 모두가 동의할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의 영역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논의 자체를 막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화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주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 딱 해주셨네요. 네. 박민영 대변인. 사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당연히 평가들이 정권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대 정권 중에 유일하게 국가 부채가 감소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5% 이상 인상이 되는 가운데 한국은 유일하게 2%대 방어를 한 국가다. 제가 이 지점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또한 돈만 주면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도한 규제를 지양을 해야 되고 이 창조 역량을 기반으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K-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만큼 성장하면 반절을 뚝 떼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국민들에게 나눠줄 기업을 우리가 성장시킬 동기가 기업에 있겠습니까? 또한 더군다나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시간 근로를 그 규제를 비롯해서 무수한 이 규제들을 받는 기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햇볕이 있어야 되고 거름이 있어야 되고 물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그냥 물만 쏟아 부으면 자금만 투입하면 마치 기업이 뚝딱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나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런 경제 실패를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 전문가들을 좀 보강을 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청년 맞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